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구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강조한 도약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공급 정책이라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대해선 양도세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 원내 부대표 김원희 의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새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신년사 평가, 아동학대 방지법, 4차 재난지원금 등 민생 이슈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은 회복과 포용, 도약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국내 개발 치료제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고 저소득 구직자들의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3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 의지도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방식으로도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고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비롯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법 질서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오랜 숙제였는데 마침내 해냈다며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의 구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신년 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입법 과제를 이행해 혁신 성장과 신산업 육성, 기업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입법 과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법안들로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닫은 신년회견이었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백신 자주권보다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가 시급하고 남북 관계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편가르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판 뉴딜 등의 비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코로나19 극복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처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과 개인에게 증가한 소득의 세금 5%를 2년간 추가 과세하는 재난연대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부동산 경제 실정이나 진전 없는 국가 안보에 대한 사과 없이 세계 경제 침체에 하는 수 없었다는 자기 위로만 묻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이 불거졌습니다. 양도세 감면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전혀 검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며 당내 이견 차단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양도세 완화는 그동안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하고 기다리면 뭔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앞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당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힌 만큼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밝혀 양도세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선거용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를 보편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젠 선거를 의식해 정책이 너울 칩니다. 양도세를 손볼 거면 일부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범용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부동산만 중과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규제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정부가 낙관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4차 재난지원금으로 향해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에 선을 그었던 민주당은 입장을 선회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면서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4차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대상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 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난 2차와 3차 때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이낙연 대표는 전 국민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보편 지급에 무게를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보편 지급에 무게를 두는 데 대해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도 4월 선거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편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가 전 국민 50만 원 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만 지급 자체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차 지원금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지원금 논의는 이후 방역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대상은 피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 기자 오늘 그 대통령 신년사 내용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그 국정 과제를 담은 대통령의 신년사 예상대로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네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국민을 제외하고 바로 경제였습니다. 모두 29번 언급됐는데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은 경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언 들어보시죠.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평화, 경제, 수출이 17번씩 언급됐는데 올해에는 경제라는 키워드가 작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횟수로 등장했습니다. 뒤이어서는 코로나가 16번, 안전과 회복이 15번씩 언급돼 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또 회복과 도약, 포용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는 이 회복과 통합, 도약을 강조했다면 오늘 신년사에서는 통합이 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년 인사회와 오늘 신년사 대통령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에게 공개한 키워드가 나흘 만에 바뀌었다는 건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연결돼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이 통합 메시지를 한 번도 다루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면 문제를 완전히 비켜갔습니다. 네, 신년사를 보니까 부동산 문제에서도 대통령 입장이 지난해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올해는 송구한 마음 이렇게 기조가 많이 확 바뀌었어요. 네, 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 이례적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표현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 사과의 뜻을 표명한 건데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난해와는 확 달라진 발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년사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수요 억제에 이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반드시 집값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 야당의 반대에도 이 주택 공급 전문가로 불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공급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요. 늦어도 설 이전에 정부가 공급 확대책 내놓을 거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또 사과까지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신년사에서 어려워진 남북 관계 또 현주소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 비핵화 이런 단어들이 언급이 아예 되지 않거나 언급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 탓에 비핵화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신년사에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평화라는 단어도 지난해보다 7번이 줄어든 6번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내 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없는 것이 이번 신년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직접 대면 회담이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는 짧게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 방역 협력을 다시 제안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비핵화를 거론하기보다는 어려워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더 공을 들이겠다는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네. 남북 대화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반영이 되는 이 비대면 대화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설 연휴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설 명절도 방역 속 비대면 명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주요 농수산물 소비는 명절에 크게 의존해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할 민생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공문이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서류에 무혐의 처리된 2013년도 사건 번호와 존재하지도 않았던 2019년 내사 번호가 찍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당시 의혹과 관련 있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라면서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1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는 정부가 지원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등 소득 감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싸우는 것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정의당에서 첫 번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시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 발전 전략을 시행해 서울특별시를 해체하고 수도 이전을 앞장서 추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수정 시의원은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승무원 바지 유니폼 도입에 앞장섰으며 2018년 정의당 비례대표로 서울시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춘석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 통합을 위한 국회 사무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갈등 조정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전이 국회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사랑의 하트가 특징인데 따뜻한 작품들을 보면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만국 공통 문양인 하트가 국회 갤러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황금색 5m 하트 작품은 남과 북의 사랑의 태동이 시작됐음을 표현했고, 푸른색 금강산에는 우리 민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서양화가 김세정 작가. 새 생명처럼 꿈틀거리는 역동성, 순수하면서도 위대한 사랑의 의미를 회화로 표현했습니다. 그 하트가 반쪽, 상대를 위해서 비우는 자리, 또 큰 하트가 작은 하트를 품어주는 배려, 또 품어주는 사랑, 사랑이라는 따뜻한 단어만 하나만 있으면 힘든 인생을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들도 따뜻한 작품 앞에서 자연스레 걸음을 멈춥니다. 황금색 하트가 쫙 있는데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돌아보는데 그 뭐라고 할까? 기쁨, 희망,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와닿았거든요. 솔직히 요즘 조금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위축된 일상이지만 잠시 잊고 작품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축돼 있는 와중에 이 금빛 찬란한 이 5m 대작의 작품을 보니까 우울했던 마음 속에 마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는 것만으로 저는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앞으로도 국회는 예술 작품으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작가들에게는 전시 공간 제공의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국회 아트갤러리 1월 작품전은 오는 2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고소득자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K자 모양의 양극화, 즉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여당에선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적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 시대를 언급하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장 소득 격차 확대를 막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전쟁과 코로나 양극화 모두 기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그리고 경영계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코로나발 경제 사회적 충격을 해소하는 일일 텐데요. 어렵게 위기를 넘긴 이들이 또다시 양극화에 부딪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와 세금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당 통합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정당 통합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함께 경선을 치러야 하고 결국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름표를 단 후보를 내세워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당대당 통합론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면 통합 정신으로 입당하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었다며 당대당 통합은 나도 말한 적이 없다. 만일 한다고 해도 선거 후에 먼 훗날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 안 대표와 3자 구도를 형성할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안 대표 지지율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당대당 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안철수 대표의 입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 주 안 대표를 직접 만나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그 입장이 제각각으로 갈리고 있는 후보 단일화. 야권은 과연 해법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올 한 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야당의 입장, 그리고 여권에서 흘러나온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권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년차 신년사 경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회복, 도약, 포용으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등의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눈 감고 귀 닫은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했잖아요. 이 혹평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회복, 도약, 포용 등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은 크게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또 그런 좋은 말씀들이 과연 남은 임기 동안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아마도 통렬한 반성과 또 진솔한 사과가 빠져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위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총리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의 백신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뭐가 중요하냐, 그 나라에 가서 물어라 이렇게 고성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면 왜 K방역을 이 세계가 참고해야 되고 1,200억 원이나 들여서 홍보를 했던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해하죠. 또 백신 그 확진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부가 큰 문제 없이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보다 확진자 수가 적은 뉴질랜드나 호주는 왜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한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전성이 또 우선이라면서 다음 달부터도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것과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전화 담판까지 벌여서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이 됩니다. 백신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다. 앞으로 차질 없이 대비해서 언제까지 집단 면역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솔직한 사과와 답변을 원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송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급 확대를 요구한 전문가들과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25번이나 정책을 엉망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집권 5년 차에 들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신 이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신년사 내용을 조목조목 이제 그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 오늘 그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탄소 중립이나 그린 뉴딜처럼 이렇게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만약 대통령 측근이라고 한다면
왜 지지율이 현재 30%대로 추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백신 확보 상황이랄까 접종 준비 상황, 집단 면역의 완성 시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지금 개미 투자자들 덕택에 주가가 3천 이상으로 부양이 돼 있지만 실물과 경제가 큰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영업금지를 지금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최근에 동부구치소 등 국가관리시설에서 엄청난 방역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와 함께 또 엊그제 지금 북한에서는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핵만 36번 언급하는 그런 일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상호 간의 안전보장, 코로나 방역 보건 협력 이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비핵화를 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집중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또 그 신년사에 그 이목이 쏠렸던 부분이 바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론이 나올 것이냐였는데 지난 7일 그 신년 인사회에서는 통합을 화두로 제시가 됐지만 이번에는 포용이란 단어로 우회를 하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차단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사면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사면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또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제어하지 못했다는 잘못도 인정하고 사죄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모든 대통령들이 불행한 결과를 겪지 않았습니까? 외국으로 쫓겨나신 분, 총탄에 서거하신 분, 또 법정에서 포승줄에 묶여 재판을 받으셨던 분들, 일가 친척들이 다 감옥에 가신 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이렇게 온전한 결말을 맺은 대통령이 없는데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포용과 통합을 하신다면 대통령 개인을 향한 사면을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사면을 국면 전환이라든지 4월 선거용으로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엔 그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이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치권에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이제 이야기를 띄웠다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선 그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9월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아직 4만 명가량이 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3차 지원금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3차도 제때 제곳에 지급될 것인지 의문인 상태에서 이 4차 재난지원금, 그것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을 어떤 재원으로 어떤 설계하에서 어떤 스케줄로 지급할 것인지부터가 찬찬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 정부 재원이 이 재물이 끝없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고 하더라도 선별 지급하겠다고 당하고는 또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당 정청이 각자 따로 노는데 일단 입장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원래 2차,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때 백신 구매 예산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 여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 4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지원하는 금원인지 정권을 지원하는 금원인지 의혹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걷어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죠. 금권 선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코로나 위기하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과 함께 대통령 신년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들에게 힘을 준 좌우고 아동학대 범죄의 일부 개정 범위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올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집권 5년차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방금 이제 그 야당의 국민의힘의 김재식 원내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난을 쏟아냈는데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법 등 또 민생 이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회 보건복지위 또 예결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원내부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인터뷰 들으셨죠? 네네. 네, 야당은 역시 그 신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4차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제 밝혔는데 오늘 그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한번 그 짚어보죠.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면 특히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그 핵심 키워드를 회복, 포용, 도약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좀 이어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하는 과정이 어떤 특정인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서의 포용사회 그리고 위기 뒤에 기회가 왔을 때 선도국가로서의 한국 이런 역할을 그런 비전을 밝힌 그런 신년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근데 문 대통령이 통합 이슈로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꺼내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통합 대신에 포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면 논란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신년사에서 사면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이 사면론으로 사회적 논란이라든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의지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포용을 강조한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사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시 얘기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이죠. 이분들이 네네.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분들을 다시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면서 양극화의 심화를 막을 거냐라고 하는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과 증시가 굉장히 올라서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생으로서의 포용사회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회복과 포용, 도약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던 건 포용을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 효과에 대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면이 YTN하고 리얼리터가 여론조사 한 개 나왔죠.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분이 56.1%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56.1%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본 분이 35.2%고요. 그리고 별로 기여하지 못할 거다라가 20.9%였습니다. 네. 즉 전혀 기여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신 분들이 약간이라도 기여할 거라고 약간이라도 기여하지 못할 거다라고 본 분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두텁게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서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없는 이런 사면론 논의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과는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점차 좀 잦아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여집니다. 일단 그 우리 이낙연 당대표께서 사실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사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아니면 이 화두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다. 네. 그래서 어떤 깊은 고민 끝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제안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충심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 있는 분들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의 어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그리고 어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없이,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의 공감대 이런 거 없이는 사실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김 의원님은 보건복지위 소속이시니까 이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적인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이 이제 조명을 받기 전부터 이 법안 발의 같은 아동 학대 방지에 꾸준히 이제 목소리를 내 오셨는데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먼저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피해자 정인이라는 이름을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름을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보건복지 전문가들, 우리 당에서 보건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이름을 걸면 제일 좋은데 지금 가해자로 최종 판명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16개월 아동 아동학대 치사 사건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물론 언론에서는 이제 극명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사건의 어떤 그 본질을 보여주는 제목을 쓰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피해자의 어떤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아 있는 다른 그 관계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피해자 이름을 쓰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이 사건이 그 아동학대 현주소를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인 학대 과정이 있었고 세 차례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웃 주민, 그다음에 병원에서 그 세 차례 어떤 그 신고가 있었고 네. 그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미안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재발 방지, 이번 우리가 그동안 무슨 법 해가지고 사고가 난 이후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는데 이 아동학대법만큼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정말 철저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서야 이렇게 관련된 법이 강화가 됐는데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졸속 입법이다. 그리고 반짝 입법을 쏟아내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의 향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법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어떤 관련 기관의 수사와 조사가 의무화됐고요. 네.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시켜내고, 그다음에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의 현장 조사를 상호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어떤 보호, 신변 안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그리고 부모의 자녀 증개권을 삭제해서 아동의 민권을 보호하는 이런 좋은 법들이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그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좀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건데 현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가해자에 대해서. 근데 일반 살인자의 그 형량에 준해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일반 살인죄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고약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아동 학대가 이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치사로 이어지는 경우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리고 피해 아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동 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는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일반 살인죄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1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이렇게 이제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5년이 15년으로 가는 거군요. 네, 더 늘리자는 거죠. 엄청난 가중 처벌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해서 특히 치사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 이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아직 본회의나 법사위도 아직 못 가가지고 지금 상임위 계류 중이어서 열심히 논의해서 또 15년이 또
너무 중하다 이런 제안들도 있거든요.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의논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 학대를 이제 방지하는 쪽으로 추가 입법이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당내 모임이잖아요. 그 민평련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서 이전부터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중대재해법 제정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중대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만 저희가 한 2,000명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위험의 외주화라고 그래서 원청업자가 네. 위험한 일들을 외주업체들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네. 그 하청을 받은 업체는 또 재하청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위험이 점점 어려운 기업에게, 작은 기업에게, 전가가 작은 되는 노동자들에게 네. 전가되는 상황이 많았죠. 이게 또 세계에서 최고의 산업재해 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모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 가고 있는데 네. 이 산업재해만큼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재정법이 이제 냈는데 특히 이제 의미는 이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새로운 지평 첫 걸음을 띄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네. 걸음을 일단 띄었다. 그 걸음도 저희 뭐 여당 단독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그리고 노동계나 기업이나 뭐 소상공이나 소기업 분들이 네. 양해는 다 안 차시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재계나 노동계 그리고 이 정의당 또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앞으로 보완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저희 당의 민평련에서도 5인 미만도 다 포함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마 포함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하한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한을 둬야 그 밑에 구형을 못 하잖아요. 실행 선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둬서 예방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하한선을 두지는 못했고 벌금 그러니까 징역형 1년 이상 그리고 벌금형 10억 이하 이렇게 이제 병과할 수 있도록 해놓긴 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예 기간을 이제 박주민 의원은 4년을 주자고 그랬는데 논의 끝에 3년을 뒀어요. 근데 사실 그 유예 기간을 이렇게 풀어준 마당에 유예 기간을 더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이 있고 정의당이나 특히 노동계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법 시행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속담을 들어서 저희들의 다짐을 해보고 싶은데 첫 술에 배부르랴. 네. 저희들이 끝내는 우리 노동자들도 만족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을 반드시 성사시켜내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제 입법이다 이렇게 이제 쓴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예, 위험의 외주화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예결위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여당이 이제 앞서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이제 군부를 떼다가 지금 이제 한 발짝 물러선 이제 모양새인데 홍남기 부총리도 선별 지원을 고수하면서 전국민 지급에 이제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제 원내 부대표신데 예결위원으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될 지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드렸는데 그게 한 토탈하면 31조 정도 됩니다. 네. 1차에 14조 3천억, 2차에 7조 8천억, 이번 3차가 이제 9조 3천억 정도 해서 한 31조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일까 이런 게 좀 고민이고요. 네. 이럴 때 국가와 국민과 기업과 이런 분들이 좀 고통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이러려고 이럴 때 국민들 도우려고 세금 걷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다만 세금이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중유의 팬데믹 때문에 확대 재정 시행이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네.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나라는 오히려 국가 채무 비율이 이번에 이제 556조라고는 슈퍼 재정이라고 그래서 최대 21년 예산을 짰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47.3%에 불과합니다. 이미 미국은 100%가 훨씬 넘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90%대고요. 국가 채무 비율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더 오히려 우리는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확대 재정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우리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OECD 국가 중에 이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양호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걱정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장 너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희망의 싹을 보여줘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보다는 민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때문에 이제 이런 행위를 못 한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4월 7일인가요? 저희 이번 재보궐선거가 4월 달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또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라 서울하고 부산에서 치러지는 선거니까, 그럼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오히려 서울과 부산 이런 데보다 지방 도시들이 더 어렵거든요. 지방 도시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어려운, 수도권에 있는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 놓여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면 버릴 거냐, 선거 끝날 때까지 냅두란 말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입성하실 때 아주 쟁쟁한 현역 의원들 누르고 입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앞으로 목표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포가 지역구잖아요. 지방 도시예요. 저희 목포가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18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7,000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목포만의 문제라면 그냥 목포가 잘못했겠거니 하겠는데, 통영이나 고성, 경상도에 있는, 그리고 전북에 있는 군산, 이런 도시들이, 지방 도시들이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 줄었어요. 이 도시들이 왜 줄었냐? 일할 게 없어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30대의 가장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에 최근 3년 동안 30대의 인구가 14%가 줄었고요. 그 30대 가장의 아이들은 0세부터 9세까지 아이가 17%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줄어드니까. 이런 지방 도시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살려보겠다, 이런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방 청년 지원 특별법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지방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지역구인 목포는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신안하고 목포가 이제 해상풍력 전진기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이런 만드는 게 올해 저의 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메모지 2장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요? 메모지하고 오늘 우리 대본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대본. 대본 안 가져왔는데? 아니, 저기 위에 있는 거. 그 옆에 것도 하나 보여주세요. 왜요? 자꾸 제가 왜 이렇게 달라고 했냐면, 워낙에 아주 꼼꼼하게 오늘 내용들을 공부를 정말 많이 해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의정 활동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열심히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김원희 원내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 북극발 한파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온이 갈수록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